네, 290쪽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부분입니다. 이 6단원은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해서 우리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경제가 이제 좀 묶여있는 부분이에요. 경제사 부분이에요. 일단은 박정희 시기 끝부분에 나왔었던 제2차 석유 파동,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박정희 끝부분과 전두환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쇼크 또는 석유 파동은 한글로는 석유 파동이죠.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특히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이 석유 생산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갑자기 줄이면 석유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럼 석유가 갑자기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해요. 근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공업, 산업 발전 전면적인 부분에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피해를 미쳤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전두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두환 그 대통령 시기에는 공권력을 좀 투입해서 중화공업에 중복 투자되어 있던 그 예산들을 정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공권력을 크게 사용하겠죠. 권력을 남용해서 이게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부실 기업을 정리한다는 뜻은 전면적인 구조조정.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 상태가 좋지 않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해고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문을 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또 실직자들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전두환 정부한테 로비를 했다던가 이런 기업들은 봐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부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거 흐름상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2차 오일 쇼크 또는 2차 석유 파동 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전두환 정부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빠졌네요. 그래서 대통령 시기별로 경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시기 이제 말기에는 운이 좋았던 게 우리 여기 저자가 낮다 저자예요. 반대말은 고우죠, 그죠? 낮다 저자인데 마침 이제 그 80년대 후반 부분이 돼서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이자를 맡겨 놓는 걸 우리가 금리라고 하죠. 예금에 붙는 이득을, 이자를. 그리고 달러. 이거 환율에서 아실 거고요. 이 세 가지는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제 경제에서 많이 배우게 되실 건데, 달러가 높아지거나 이자가 높아지거나 기름값이 비싸거나 그러면 뭐가 힘들죠? 산업에 힘들죠. 경제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낮았기 때문에 특히 수출을 하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저임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장한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본 축적을 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 돈들을 모아서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이 기업들, 반도체, 그리고 전자, 자동차 이런 기술 집약적 산업들에 이 금액들이 투자가 돼서 비용들이 투자가 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참 경제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 김영삼 정부, 노태우 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시대 분위기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신자유주의 보실 건데, 자,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움직이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뜻한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그럼 신은 우리가 새로운 신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오고 있죠.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움직임.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운영을 민간으로 넘긴다. 민간에서 경영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정부가 강할 때는 정부의 어떤 법 그리고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낮추는 게 정부가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도 외국의 농산물이 점점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역할이 점차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한국이 드디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국가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했던 것들을 이제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판매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창고 안에 있었던 외국 달러, 외국의 어떤 채권이라든지 외환이라고 하죠. 이 외국의 어떤 화폐가 굉장히 보유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경제공황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해진 날짜까지 지불해야 되는 어떤 외화들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급작스러운 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단체에 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 선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산 선고를 하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회생하는 그런 절차를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 결제일을 막는 거죠. 우리 카드빚 같은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벗어났으나 우리가 일단 돈을 빌려서 해결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환이라고 합니다. 상환 여기 나오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잇는 김대중 정부 바로 직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실 기업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전환이 되고 하는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희생을 여러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IMF의 지원금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조기 상환, 굉장히 빠른 연도에 우리가 다 갚기는 했고, 그리고 이 사태도 해결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은행이 이제 SC 제일은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IBK 기업은행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들과 주요 금융기관이 해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재벌에게 판매가 됐고,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됐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죠. 이은 노무현 정부 때도 어때요? 빈부격차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해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미국의 농산물들의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이 되는 그런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됐어요. 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역할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던가 창조 경제, 그다음에 뭐 친기업 정책 이런 걸 추진을 해봤지만 이 소득 불균형, 양극화가 점차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유무역협정 FTA 여기 부분에 나왔었는데, 자, 이게 개방이 되게 되면은 해외의 농산물과 수산물과 축산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농민들의 어떤 고통 분담이 있겠죠. 그래서 농산물 부분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같은 부분입니다. 자, 사회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에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건데,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든지, 도시와 농촌이라든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균등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실 거고요. 국가는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세금을 늘려서 이제 복지 영역으로 세금을 사용을 하게 된다던가, 그리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간다던가, 재벌들에게 소득세를 매긴다던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죠. 자,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죠. 학벌을 떠나서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만 너무 크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성별적인 문제에서 아직 완벽하게 실현이 안 된 성별 평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과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불평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종소리가 나서 세터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북한에서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선족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났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랑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 그런 식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혼인과 출산의 전반적인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만 남아있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민사회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차 인권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나의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한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가 우리의 어떤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